나도 오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이럴까봐 가슴이 다 벌렁벌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그래도 김진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자고 나면 제가 죽고 있습니다. 또 죽고 또 죽고 있습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시겠습니까? (5.18) 5.18 정신을 금요일입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애둘러 가지 않는 정감석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역 합동 유세 시작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네. 27일 날 전당대회고요. 네. 네, 이제 새 후보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네, 김진태 의원만 보인다는 말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이게 관심사가 황교안이냐 오세훈이냐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김진태 후보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김진태 후보가 얼마나 표를 얻을까? 10%는 넘을까? 20%는 뛰어넘을까? 이런 쪽에 오히려 관심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없습니까? 저는 1등합니까? 2등합니까? 3등합니까? 3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열렬한 지지자는 많지만 네. 그거는 소수고요. 저희 취재 기자들 말에 의하면 현장 가면 김진태 의원이 나오면 정말 열화와 같은 환호가 이어진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슈를 주도했다고 다 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렬한 지지자가 있다고 해서 꼭 당선되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한번 보시죠. SNS 가장 많이 그 열렬한 지지자가 많았던 후보가 또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지표 후보였습니다. 네, 역시 네. 3등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저런 전당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당대를 국민들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고 저희도 보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진보 쪽을 지지하는 국민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봤어요. 저 해법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비상대처의 체제 아닙니까? 네. 비상대처. 왜 비상이냐면은 혁신을 하라고 변화에 앞장서라고 비상대책위를 꾸린 겁니다. 그것이 지금 실패를 한 거거든요. 실패라면 어떻게 될까요? 혁명에 실패가 되면 반혁명은 더 무섭습니다. 무자비합니다. 그 반혁명의 상징적인 사건이 이번에 5.18 강제민주운동 사건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게 쫓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똘똘 뭉쳐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김진태 의원 찻잔 속의 태풍도 아니고요. 찻잔 속에 그들만의 목소리에 불과할 것이다. 저것을 보면서 그들끼리는 야 오늘 김진태 후보 지지자들 많이 왔네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많은 기본 500명이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냉솔할까에 보면은 저건 자유한국당한테는 오히려 더 비극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네. 이 전당대 총선 앞두고 치러지는 전당대회는 초반 대세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표를 가진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국회의원들하고 원외위원장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차기 공천권을 가진 네. 전당대회거든요. 네. 당대표한테 줄을 씁니다. 유력한 네. 후보한테.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보다도요. 실제 막판에 표를 까보면 1위 후보한테 더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황교안 후보가 상당히 유리해진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합동연설에 처음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합동연설의 장면 보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우리 자유한국당입니다.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는 바로 통합입니다. 우리 당부터 하나가 돼야 합니다. 자유우파 진영 모두가 자유한국당의 빅텐트 안에 똘똘 뭉쳐야 합니다. 저 황교안 어떠한 개인적 욕심도 없습니다. 자유우파의 대통합에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년 선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화두가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필패입니다. 불행하게도 두 분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총선 필패입니다. 생활행정가 오세훈이 민생 지도자로서 따뜻한 개혁 보수주자로서 총선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오세훈 지지자분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자세히 보면 좀 야유하는 목소리도 좀 들렸습니다. 네. 정리하면 황교안 후보는 우파 통합, 네. 오세훈 후보는 이제 박근혜 전 대표는 버리자, 박근혜 극복이라 할까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예.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이 오세훈 후보가 오랫동안의 방황 끝에 재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재등장할 때 좀 더 깔끔하게, 나이스하게, 네. 또 좀 더 세련되게 나왔다고 얘기하면 상당한 저는 변수가 있으리라고 봤어요. 설사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때부터 선명하게 나왔어야 그렇죠. 한다. 그러니까 설사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후보의 역할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 자유한국당은 친박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의 광범위한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을 응징하는 표가 더 많아버리면요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2등은 할 수 있어요. 총선 2등해서 뭐 합니까? 오세훈 전 시장 얘기 맞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나와야 될 텐데 처음에 나와서 상당히 저도 눈여겨봤습니다만은 좀 스텝이 많이 꼬였어요. 꼬이고 또 꼬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네. 전당대 일정 가지고도 또 꼬이고요. 방금 저 얘기는 오세훈 전 시장이 처음부터 저런 스탠스로 나왔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나 뭐 뒤늦게 저런 네. 스탠스를 잡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유의미합니다만 좀 더 일찍 오세훈 전 시장이 확실한 카드를 가지고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고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전당대회 일정 때문에 저 오락가락하면서 여러 이른바 군소 후보들이 그만둬줬고 홍준표 전 대표도 또 그만둬주는 바람에 어떻게 네. 보면 이쪽 진영으로 오세훈 후보 혼자서는 뭐 또 그렇게 볼 수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그러니까 이제 않고요. 네. 홍준표 전 대표를 지지하는 과연 지지층이 네. 오세훈한테 다 갈까? 저는 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눠질 것 같고요. 표가 네. 일단 황교안 후보의 전략은 친박 확실히 내가 장악했다 때문에 이제 통합을 내세우면서 비박을 껴안는 네. 그런 전략을 보여주면서 안정감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오세훈 후보는 박근혜를 좀 넘어서자 중도 확장을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이슈를 확실히 잡거나 대립각을 분명히 세우면서 네. 어떤 낡은 질서, 그다음에 낡은 질서와 과감히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변화 혁신을 주도하는 강한 이미지를 못 남기고 있거든요. 네. 과거의 이미지, 샌님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유약한, 그러니까 논리로 좀 설득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슈를 선도하는 능력이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쉽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요 오세훈 전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런 것을 우리가 강조하느냐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1야당이거든요. 5.18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오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분위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도 훨씬 더 이전 과거 유신처럼 돌아가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건강한 겁니다. 근데 저 정당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 넣었네. 김진태 의원 넣었네. 오세훈 전 시장이 나와서 제대로 말해주기를 바랐는데 오세훈 전 시장만 해도 그 목소리가 담겨 있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 누구를 지지하죠? 바로 그 목소리를 오세훈 전 시장이 담보를 했어야 되고 네. 또 이미지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뒤늦게 오세훈 전 시장의 저런 목소리를 넣어다 보니까 아쉬운 대목인데 그러나 저는 정말 앞으로 계속 이 스탠스대로 한 열흘 이상의 선거운동을 벌여나가면은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대안으로 나설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황교안 전 청년하고는 확실하게 각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네. 50 광주 문제와 관련해서 확실히 각이 있기 때문에 저 스탠스를 앞으로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라라고 네. 하는 당부를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네,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3등이라고 전망해 주셔서 그럼 오세훈 후보는 몇 등입니까? 5대 3대 2라고 저는 봅니다. 5대 50%, 3대 30%, 20%. 3위 오세훈 후보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3위가 김진태. 아니, 그러니까 30%를 30%가 얘기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30%가 오세훈. 득표율 당권은 30%. 여전히 황교안 전 총리가 그러니까 유리하다. 저는 5대 3대 1로 봅니다. 저는. 뭐 비슷한데요. 그렇습니까? 저는 네. 이제 황교안 후보가 50% 이상 얻을 것 같고요. 거의 60% 육박할 수도 있다. 55에서 60 정도 예상하고요. 오세훈 후보는 30, 35
정도 하고 김진태 후보가 10에서 15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오세훈 후보가 등장했을 때 한동안 이제 현실 정치에 좀 떠나 있었잖아요. 네. 과연 일성이 뭘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이분이 전략핵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과연 지금 남북 화해 무드에서 저런 그 안보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을 가진 분이 과연 개혁 보수에 맞느냐? 이런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극우 세력들이 판을 치는 모습 그리고 박근혜 맹종적으로 추종하는 세력들의 이런 흐름들이 감지가 되는데 좀 당의 우경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쐐기를 좀 박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밋밋했다. 네. 그래서 이슈를 주도하지 두 못하고 분 다 침묵하는 이른바 중도 보수의 표심을 사로잡으려면 특히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처음부터 선명한 개혁적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렇죠. 네. 수도권 못 잡으면 백석도 안 된다. 네. 결국 당이 영남 정당으로 전락하고 당은 해체 직면에 놓을 거다. 네. 이런 식의 강한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네. 이번에 광주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좀 빨리 가겠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 이야기 듣고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제 김진태 후보입니다. 카우보이 모자 쓰고 나타났습니다. 진태 없으면 진태양난 행동하는 우파 보수 아이콘 김진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를 오는 중에도 야 너 오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이럴까봐 가슴이 다 벌렁벌렁했습니다. 그래도 완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완주 가지고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이 징계가 그냥 보류만 된 겁니다. 만약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이 김진태 이 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제야말로 비로소 확실한 우파 정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상 앞에서 존재감을 정말 어김없이 드러냅니다. 네.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까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저 김진태 의원이 저 네. 카우보이 모자 쓰는 거 보면서 역시 튀는 행보에는 일가견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열혈 지지자가 많다고 해서 대세를 장악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착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김진태 의원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당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5.18 망언 이후로 3~4%가 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얼마나 무섭구나 뼈저리게 좀 느꼈을 거고 네. 지금 측은지심을 좀 호소하면서 동정론을 좀 자극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의미 있는 득표를 못 얻으면 징계 받아서 제명될 수도 있다. 이거를 좀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천덕꾸러기 이런 신세로 좀 전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가 되지 못하면 징계위가 다시 열릴 텐데 당연히 쫓겨날까요? 열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황교안 체제가 들어선다면 총선을 겨냥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첫 번째 과제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경고 이 정도 선에서 봉합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명 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가 그러니까 복잡하더군요. 윤리위에서 네. 제명 의견을 해가지고 당 최고위 지금 이제 비대위죠 앞으로 최고가 되겠습니다만은 제명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비례대표 의총 가야 되고, 네. 그렇죠.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의총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이 있습니다만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받아야 제명되는 거예요. 네. 황교안 그래도 후보가 그거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 윤리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김진태나 김순례 의원은 비례대표군요. 자. 그렇습니다. 비례대표죠. 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설사 징계를 받아서 제명 조치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의총에서 3분의 2 찬성 저는 별로 그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황교안 후보가 당 대표가 됐다고 얘기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김진태 류, 김순례 류의 의원들이 주류가 된 겁니다. 주류가 통지를 잘라냅니까? 그러니까 센 불가능한 김진태는 살려두고 자, 두 분 의견이 많이 김진태는 엇갈립니다. 살려두고 김순례하고 이정명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네. 퇴출시킬 겁니다. 제명시킬 그런데 겁니다. 그게 더 이상하죠. 박상병 교수님은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 저는 대표가 총선을 되더라도. 생각 안 할 수 없고 지금 네. 당 지지도가 그렇게 빠지는 걸 보면서 민심이 정말 무섭구나. 국민의 공분을 의원들이 알았기 때문에 내키지 않아도 잘라내야 한다. 이런 또 공감대는 분명히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오늘은 TV 토론회 열렸는데 5.18의 첫 질문이 저희 거기까지만 보고 나왔는데 첫 질문이 5.18에 대한 입장입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정리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뒤로 가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여줬고 오세훈 전 시장은 내가 만약에 새 지도부가 되면 지도부 이끌고 광주 시민들에게 직접 내려가서 진심 어린 사과하겠다고 했고 죄송합니다.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러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언급한 것은 없는데 하면서 당 비대위에게 서운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의식한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 뭔가 입장을 선명하게 내지 않고 약간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 네. 전날 연설에서 굉장히 강경 발언이 있었는데 초안을 빼고 네. 밋밋한 형태로 갔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신 못 차린 당 국회의원들 몇 명이 5.18을 폄훼하고 이런 어제 인사말이 있었는데 그거 뺐다면서요. 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이 막 쏟아졌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세훈 승리하겠느냐. 비판이 쏟아지니까 이제 뒤늦게 네. 이런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네. 이런 자세 때문에 오세훈 후보한테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진정성에 대해서 네. 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한 명 김진태 의원이 나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데 직접적으로 언급한 분. 네. 광주 시민들, 광주 유공자는 괴물이라고 했던 김순례 의원 최고위원 출마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기호 4번 받고 사직생의 각오로 한밭 대전에 이 자리에 당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매일 자고 나면 제가 죽고 있습니다. 또 죽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시겠습니까? 저 살아서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우파의 가치를 제가 지키는 겸손하고 절제된 용어로 앞장선 여전사가 되겠습니다. 믿어주시겠습니까? 이 합동연설회가 끝나고 기자들의 관심이 워낙 김순례 의원에게 집중됐는데 네, 기자들과 이제 인터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차로 어렵게 차를 탔어요. 네. 창문 닫히고 네. 차 떠나려고 하는데 질문하는 건 막지 마세요. 질문하잖아요. 아니 그 있으니까 듣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왜 말씀 안 하세요? 아니 이렇게 왜 차를 끄시냐고요. 아니 없으세요? 일단이 없어요. 살려달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죠. 아 살려달라고 하신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저희들은 모르고요. 본인이 최고위원 되면 징계를 뭐 안 받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것도 그냥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고위원 가능성 있습니까? 어디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던데. 있죠. 이제 네. 여성 의원은요. 지금 여성 최고위원직은 지금 3명이 출마를 했는데 네. 그중에서 1등만 하면은 무조건 됩니다. 네. 그러니까 3명 중에서 1등이면은 그러니까 4등 안에 못 들어도 5등, 6등 하더라도 여성들이 1등이면 당선되기 때문에 여성 최고위원 자리는 무조건 한 명이 한 명이 보장돼 보장이 있기 됩니다. 때문에. 그래서 네. 3명 중에서 1등 가능성은 뭐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최고위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네. 더더욱 저렇게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그러면은 살려줄 수 있는 당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반반으로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미경 후보하고 아마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전직 의원이죠.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김순례 후보가 이름 석자를 확실히 알렸어요. 하지만 지금 발언하는 걸 보면 굉장히 코너에 몰렸고 김순례 의원은 제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이제 전당대회 뒤라서. 아니 그러니까 네. 한국당 당원들이 만약에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사람을 끊어내려면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을 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 당원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 분위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열정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의 가슴이 충돌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합리적으로 김순례 의원이 당선이 되면은 앞으로 징계를 받을까 안 받을까 어떻게 선택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모르다가 확실하게 가인이 됐어요. 네. 이름을 저도 잘 몰랐습니다. 네. 확실하게 가인이 됐다고 얘기하면은 저 현장에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면은 그 안에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정미경 전 의원만 상당히 좀 어려운 약간 지대가 오해의 있고. 소지가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당원분들이 꼭 합리적인 건 아니다 이 표현은
그 합리적인 분들이 우선 투표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좀 열성적인 더 적극적인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은 저는 객관적인, 냉철한 네. 그런 분위기가 전당대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당대회는 저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지자들 들어가서 목소리를 높이고 열광적으로 호소하고 네. 또 그 지지자들 데리고 전국을 도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것이지 밖에서 이렇게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분위기가 좀 냉랭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 해보면 한국당 이번에 망언에 대해서 그 징계에 대한 반대하는 한국당 지지층만을 보면 다수는 분명히 징계를 반대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태극기 부대의 주장, 지금 같은 극우적인 발언에 대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은 한국당 당원 중에 네. 저는 최대 한 30% 정도 선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느냐, 김순례 후보를 지지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만약에 김진태 후보가 20%를 돌파한다? 이러면요, 한국당 문 닫아야죠. 총선 못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당원들도 총선을 고민해서 전략적 선택을 저는 좀 할 거라고 보는 거죠. 두 분 분석을 듣고 있으니까 27일 결과가 갑자기 궁금하죠. 궁금해집니다. 네,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순례 의원의 사실 자기가 잘 모르는 국회의원입니다. 약사 출신 비례대표고 네.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인지도를 올렸습니다. 네. 전당대회에서 열성적인 또는 뭐랄까 우파 성향이 매우 강한 열정적인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네. 그런 분들이 주로 목소리를 내고 또 진성당원 투표 70%인데 이분들이 주로 답을 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 전화 오면 열심히 답할 겁니다. 네, 나머지 일반 시민이 30%로 하고요. 네. 이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더 강성 주장을 하고 더 극단적 주장이 나오고 그러면 이분들의 인지도는 높아지고 반면 자유한국당의 어떤 대중적인 지지도는 떨어지는 한국당에. 네, 자유한국당에. 네. 이 문제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고 뭘 고쳐야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지층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층의 정서를 달래기 위해서 아마 오세훈이나 황교안 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강경반을 낼 겁니다. 네. 그러나 이런 어떤 역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왜? 국민 다수의 여론을 알기 때문에 무리수를 안 두겠죠. 왜냐하면 두 분 같은 경우는 차기 대선을 또 염두에 네, 둔 물론입니다. 분들이기 때문에 전략적 행보를 할 겁니다. 아까 김순례 그리고 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도 한번 뜨거워 했거든요. 국민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렇기 때문에 더 오버해서 얘기하지는 않되 동정론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저 같은 사람 한 명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야전사령관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텐데 저는 설득력이 소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저는 전략적인 선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패권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전략적인 선택을 강조하면 황교안 전 총리가 일당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총선을 치릅니까? 전략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그래서 선택이라는 건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선택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원들의 국민들의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왜 그러니까 혁신에 대해서 반혁신의 기류가 있다고 얘기하면은요, 그건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운 겁니다. 저는 김순례라든지 황교안 같은 경우 유리하다 본 이유는 뭐냐면은 안에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상당 부분 패권적인, 다시 말하면은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극도로 거부하는. 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류에서 보면은 그들끼리 안에서 보면은 황교안 총리는 대안이고 김순례는 구해야 되죠. 저는 그 기류가 더 네. 높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많이 엇갈렸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책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편의점의 최저 수익을 보장하는 정책적인 거 내놨는데 정책 이야기 좀 하죠. 네, 먼저 법안 내놓은 우원식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가맹서 공정화에 관한 법에 편의점주들의 단체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무분별한 출점을 막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최저소득을 보장해 줌으로 해서 어디에다가 점포를 내면 거기에 이 물건 원가와 로얄티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최소한 얼마는 보장해 주겠다. 일본에 있는 제도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안 합니까? 일본에 있는 세븐일레븐은 15년 계약해서 12년을 보장해 주는데 우리는 왜 5년에 1년밖에 보장을 안 해줍니까? 그것도 굉장히 낮게 최저소득을 보장해 주면 이제 본사들도 마음대로 출점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접 출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자, 일본은 그러니까 자영업자 편의점 차리시는 분들 최소 뭐 월 200~300 정도 뭐 매출에 얼마 정도 최소 수익을 보장해 주는데 왜 우리는 1년, 2년밖에 안 해주느냐? 이걸 법으로 한번 묶어보자는 거예요. 네. 저는 우원식 의원의 저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제의 2탄이라고 봅니다. 가치는 맞아요. 가치는. 네. 그 가치는. 그러나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고민하지 않고 있어요. 일본의 세븐 일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최저임금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최저 것이고 수익이 보장되는 게 최저 아니다. 수익이 보장이 안 되는 네. 겁니다. 그것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의 기간을 가져요. 10년 정도. 그러고 난 다음에 창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 본인들이 비용을 내야 돼요. 그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른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돈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단기적으로 최저가 안 되면은 수익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거를 최저 소득이라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짧은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가맹점 업주가 다 차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러니까 창업 비용이 이게 적어요. 우리는 또 규모도 좀 작거든요. 그렇죠. 일본에 비하면 그런 편의점이. 상황에서 네. 최저 소득까지 인정을 해버리면은 이 가맹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망하는 겁니다. 가맹점 주도 망하고 프랜차이즈 업체도 다 망해요. 근데 이걸 하자고 얘기하면은 전혀 현실의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난 다음에 일단 좋으니까 네. 최저임금을 올리자라고 하는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현실성이 문제에 없습니다.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공론화가 필요한 네, 시점이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네. 본사는 계속 배를 불려가거든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본사는. 왜냐? 네. 과다 출점이 되기 때문에 편의점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 당연히 본사는 배가 부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게 나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편의점 간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선은 필요하고 전향적인 본사의 태도 전환이 요구되는데 최근에 이제 공정위가 나서서 편의점 본사들하고 자율 협약을 하긴 했습니다. 과다 출점도 좀 제한하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는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뭐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네. 때문에 지금 최저 수익 보장이 이야기 나오죠. 왜냐하면 편의점 최근에 겨울 같은 데는 특히 매출이 없는데 1, 2월 달에는 네. 몇십만 원 못 벌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니 그럼 아르바이트보다도 더 못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일본처럼 방식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반환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날 때 좀 보장을 해주고 네. 수익이 많이 나면 다시 네. 반환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융통성 있게 가져가되 지금 이것을 공론화할 필요는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어떤 보완 대책이 필요한지를 네. 한번 좀 방향- 논의를 해봐야 한다. 박상병 박사님은 방향은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에게 저는 해가 우원식 될 법안대로 것이다. 그대로 가자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이제 논의를 좀 해보자는 거죠. 어떤 면은 좀 살리고 어떤 건 네. 한국 현실이 안 그러면 맞으니까. 앞에 나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네. 공론합시다 해야 될 텐데 법안을 발의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최저임금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또 법안 발의하고 나서 국회에서 수정안도 논의하면 나오고요. 그게 또 예. 공론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한번 법원 발의하기 네. 전에는요.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네. 그 기본입니다. 그거 없이 법안 붙이고 난 다음에 막판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리면요. 국회는 또 전쟁판 나는 겁니다. 이게 왜 알겠습니다. 그러냐면 네, 네. 이 지금 장사 안 되는 게 편의점에 장사 안 되는 게 개인의 탓이 아닙니다. 개인 능력 탓이 아닙니다. 제도적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럼요.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좀 모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